자, 스케치업 프로 2018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 뭐 런이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심플 템플릿부터 해서 아키텍처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를 상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유닛, 즉 단위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요 피트나 인치를 안 쓰고 우리나라는 뭐 미터라든가 밀리미터라든가 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요 아키텍처럴 디자인 밀리미터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always show on startup, 즉 시작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걸 뜻하게 되죠. 그래서 불필요하시고 맨날 똑같은 걸로 여실 거면은 선택을 하고 이걸 해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열릴 때마다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런이나 라이센스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 Start Using SketchUp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겼고요. 자, 뭐 맨 위에는 뭐 제목 표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파일 이름이나 스케치업 이름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메뉴들 영어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메뉴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화면상에 스케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있는 도구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뭐 여기 안에 툴바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뭐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이라든가 그냥 카메라, 드로잉 이런 도구들을 꺼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꺼내서 쓰거나 꼭 필요한 것들은 꺼내서 뭐 이쪽이나 아래쪽으로 한 칸 정도 더 해서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3차원의 공간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녹색, 빨간색의 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3D 공간상에 이런 축이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크기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선을 그릴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3D이기 때문에 3개의 축이 화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같죠?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돌릴 때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얼굴은 없어서 좀 무섭지만 이렇게 돌려도 계속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왜 있냐면은 대략적인 크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사람의 기본적인 크기니까 너가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 때 참고를 해라. 그래서 집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 집을 이렇게 만들 건데 집을 뭐 이만하게 요만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만한데,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놔둔 겁니다.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선택한 도구가 여기에는 셀렉트라고 하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뭐 이게 선택 도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가 우리가 수치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같은 거를 선택하고 랭스라고 갖게 되죠. 내가 어느 지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수치를 넣어서 선 같은 거를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만큼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화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겼고요. 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좀 더 자세하게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단위를 공통적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윈도우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모델 인포, 모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줍니다. 자, 요거를 열고요. 가장 밑에 쪽에 보시면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가장 기본 값으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인치나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 스케치업 실행할 때 기본적인 템플릿을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소수점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려면 뭐 0.000000 이렇게 해서 밀리미터 단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Enable Lens Snapping. 스냅핑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붙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1mm 단위씩 스냅이 되는 그런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 유닛 포맷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앵글 유닛, 위에는 랭스 유닛이라고 해서 길이에 대한 설정이고,
아래쪽에는 앵글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각도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몇 도로, 소수점 단위 몇 도까지 설정을 할 거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렌스 스냅핑과 똑같이 앵글 스냅핑은 사용을 할 거냐, 체크 사용을 하면 몇 도마다 할 거냐, 이렇게 각도까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인포의 유닛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세팅 값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끔 뭐 스냅이나 이런 것들 소수점 자리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왜 소수점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냐, 뭐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두 자리까지 나와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자, 요 모델 인포의 유닛 부분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화면을 볼 때 좌우 위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좌우 위아래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을 회전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자, 요거를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OBC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 위, 아래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손 모양이 있는데 이게 펜 도구입니다. 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화면을 좌우,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빗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오빗은 내가 이 도구를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 펜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줌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위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확대,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줌 익스텐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을, 오브젝트를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주로 요 3개 정도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돌리고 회전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일일이 클릭해서 하고 클릭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단 확대 축소는 휠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회전, 오빗 같은 경우에는 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빗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오빗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클릭하고 오빗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휠 클릭하고 드래그는 오빗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 클릭해서 드래그는 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회전 방향, 내가 원하는 이동, 그리고 확대 축소, 요 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은 정확하게 정면에서 바라보든지 혹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도구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뷰에 툴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뷰 창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배치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이소메트리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우측 상단 45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자, 이런 식으로 뷰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탑은 정확하게 위에서, 그 다음에 프론트는 앞에서,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 같은 경우가 계속 같은 쪽에서만 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제가 요렇게 길쭉한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요게 아이소,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프론트 정면, 그리고 라이트, 그 다음에 백, 그리고 레프트,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 정확하게 왼쪽 면, 정확하게 앞쪽 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앞에서 보면서 스케치를 하거나 정확하게 위에서 보면서 스케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도구가 지금 화면에 비해서 조금 크다, 나는 도구들을 좀 작게 놓고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툴바에 보시게 되면 옵션에 보시면 라지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면은 화면을 좀 더 넓게, 도구들은 조금 작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자리가 남아요. 또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뷰로 놓고 작업을 해야 정확하게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든 거는 좀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가장 처음에 우리가 선을 하나를 그려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연필이 있죠? 요게 라인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자,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라인과 프리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인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단축키는 L 버튼이에요. 그래서 L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선을 그리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클릭하시고 원하는 데 가셔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서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연결을 해서 이런 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임의의 공간에다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런 데는 이렇게 선이 검정색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색일 때가 있고요. 녹색일 때가 있고 파란색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또 멀쩡하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딱딱딱 스냅된다 그러죠. 이렇게 딱딱 걸릴 때가 있어요. 자, 요게 여기에 있는 선, 여기에 있는 선, 여기에 있는 선과 평행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요 빨간색 선과 평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녹색으로 가면은 녹색과 평행하다는 걸 뜻하게 돼요. 그리고 파란색이면 파란색과 평행하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빨간색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가고 싶을 때는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서 빨간색 방향으로 가셔서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이 X축 방향으로 선을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빨간색 쭉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요 밑에 쪽에 보면 랭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수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가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5천만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쪽 보면 이렇게 랭스가 나오는데 요거를 5천으로 맞추려면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5천 정확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방향을 먼저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스냅 걸린 상태에서 놔두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키패드에 5천을 누르시면 랭스 부분에 5천이 입력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5천의 길이를 가진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만든 선이 정확하게 5천이 맞느냐? 자,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자, 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 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티티 인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선, 엣지. 자, 여기 엣지고 선택된 게 여기에 레이어,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게 지금 레이어 0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랭스 부분 보시면 정확하게 5000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가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000만큼 그렸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파란색만큼 위로 5000, 여기도 위로 5000, 그다음에 이렇게 5000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입력 L 버튼 눌러주시며 이쪽 끝에서부터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가져다 대면 엔드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파란색 요 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패드에 5000 엔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빨간색 5000 엔터.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가서 5000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지금 봤을 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앞면 프론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화면이 꺾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프론트나 뭐 탑이나 이런 걸로 변환을 해서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티티 인포를 확인해 보면은 자, 이거는 5개, 지금 5개가 엔티티가 잡혀 있다는 걸 뜻하게 되고요. 요거 선도 5000, 여기 선도 5000, 다 이렇게 5000의 수치를 가진 선들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는데요. 자, 이제 선들을 또 연결을 쭉 해서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5000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사위 모양의 육면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L 라인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엔드포인트에다 클릭해서 여기 녹색 축과 평행하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5000,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 축 방향만큼 가셔서 자, 이렇게 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랭스 5000만큼 걸렸죠. 여기 보시면 랭스 5000만큼 이쪽에 이렇게 대칭되게끔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거 여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점선 나오죠?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스냅이 가끔 걸려요. 5000 그냥 클릭하시면 되죠. 입력 안 하고 가고요. 쭉 와서 여기 엔드포인트까지 5000 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밑으로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에서 파란색 축 방향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랭스 5000 걸렸죠? 걸리고 또 빨간 축만큼 가다가 5000만큼 걸리죠. 클릭 여기 가서 랭스 5000 클릭 됐죠? 여기하고 여기 랭스 5000 클릭 이쪽도 클릭하고 여기 클릭 자 선들이 각각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닫힌 도형이 여기도 닫힌 도형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방이 이렇게 막힌 육면체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워줄게요. 자, 이번에는 선을 디바이드라고 하는 분리를 한번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려줍니다. 자, 임의의 공간에서 클릭하시고 제가 5000만큼 또 빨간 축과 평행하게 5000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 자, 요거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끝에는 당연히 포인트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총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안 했을 때는 검정색이고 선택하면 파란색이 되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고 디바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가운데 놨을 때 한 개 포인트가 가운데 생기고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적고 많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저는 한 요만큼 늘린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가면은 포인트가 맨 좌측과 오른쪽에 한 개씩 있고 가운데 3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개의 세그먼트라고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개의 세그먼트는 뭐냐? 1개, 2개, 3개, 4개로 나눠진다는 걸 뜻하게 되고요. 랭스, 즉 한 개의 요 선은 길이를 1250이다. 왜냐? 5000을 4개로 나눴으니까 1250이죠. 그래서 이 선 하나를 4개로 나누고 하나의 길이는 1250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선이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선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선을 나눠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사각형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사각형을 여기에 탑을 클릭해서 위쪽에서 보는 상태에서 R 버튼 눌러서 사각형, 여기 사각형 있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고, 자, 사이즈를 대충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자, 화면을 이렇게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선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한 3개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자, 그러면은 선이 이렇게 3개로 나뉘죠.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자, 이쪽은 선을 안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쭉 갑니다. 한 번 걸리는데 이거는 미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 선의 중간점입니다. 미드 포인트만 걸리고 안 걸리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또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렇게 잡혀요. 왜 이렇게 잡히냐면은 요 선들이 각각 이렇게 여기에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요 선에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잡히고 중간에 미드 포인트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미드 포인트고 여기가 엔드 포인트죠. 엔드 포인트 클릭해서 빨간 쭉 평행하게 옆에 있는 선까지 연결을 해버릴 거고요. 또 여기도 엔드 포인트 연결해서 이렇게 빨간 쭉 평행하게 연결을 해버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약간 대각선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르시고 이쪽에서 이 선과 평행하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스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걸리죠. 자, 이쪽과 사이즈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가 값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대칭인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렸을 때 클릭하고 반대쪽으로 빨간 줄 평행하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을 그려고 분할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푸시풀이라고 하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푸시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푸시는 미는 거고 풀은 당기는 거잖아요. 클릭하시고요. 여기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위로 당기거나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가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디스턴스라고 하는 값을 또 정확하게 수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까지 가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 여기도 클릭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또 여기도 클릭해서 이렇게 여기도 클릭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런 계단 모양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색깔은 이제 면이 뒤집혀서 그런데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푸시풀을 이용해서 또 계단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밑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가 비는 경우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이 연결이 마저 안 돼서 이렇게 안에가 텅텅 비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지금처럼 푸시풀 같은 거를 했는데 이렇게 비는 경우도 자주 발생이 돼요. 자, 그럴 때는 비어져 있는 곳을 메꿔주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방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가 면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을 이용해서 그냥 한쪽 끝부터 한쪽 끝까지 선을 한 번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 안 그려졌어. 내가 선을 한 번 더 이렇게 한쪽 선을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여기를 메꿔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만 한쪽 모서리 쪽만 쭉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면이 만들어지니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화면을 놓고요. 자, 여기에 있는 사각형 도구 쉐입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리탱글이라고 하는 사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R이에요. 그래서 R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사각형은 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꼭지점 부분과 대각선 꼭지점 부분. 자, 이렇게 두 군데를 클릭하셔서
사각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입력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끔 이런 식으로 점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이 나오는 거는 스퀘어라고 해서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측 하단의 디멘션 부분 보시게 되면 790에 7950 정사각형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요 사각형의 도움말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셀렉터 쪽으로 쭉 써 있고 자,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센터에서부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가운데 중심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클릭을 하시고 다른 쪽을 클릭을 하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측 하단에 디멘션 부분에 입력을 하셔서 자,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 군데 꼭지점을 클릭을 했고 방향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자, 제가 사이즈를 자, 5000을 입력하겠습니다. 5000 쉼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300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크기를 5000에 3000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겠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5000에 3000 크기를 갖고 있는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엔티티 인포를 보시면 선이 5000인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클릭해보면 3000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에 3000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게 된 거고요. 요 사각형 면적은 5000에 3000을 곱하니까 150000000 제곱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하고 간단하게 푸시풀을 이용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인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5000만큼 5000 입력하고 컴마 그리고 500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면을 이제 이용해서 면을 이 방향으로 위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풀 P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면을 클릭하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 크기를 3000 정도를 하겠습니다. 높이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벽같이 생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프셋을 이용해서 요 사각형보다 조금 작은 여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자, 이런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오프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프셋이 있죠. 클릭하시고 요 면을 클릭하시면 요 사각형 모양이 똑같이 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면 모서리들보다 얼마만큼 작게 얼마만큼 크게 만들 거냐 자,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안쪽으로 요만큼만 들어갈까요? 한 200 정도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방향을 안쪽으로 해주시고 아래쪽 디스턴스 부분에 200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면이 또 있고 여기 면이 또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푸시풀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여기를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밀어줄 겁니다. 자, 안쪽으로 조금만 밀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디스턴스 부분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제가 방향을 지정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100 정도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면을 안으로 밀어서 쑥 집어넣는 자, 그런 형태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액자 형식으로 해서 여기 사진 같은 거 넣으면 이쁘겠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00에 5000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푸시풀을 이용해서 요거를 위쪽으로 한 3000 정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안으로 파주기 위해서 제가 오프셋 F를 누르시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오프셋을 해줄게요. 한 200 정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푸시풀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3000이니까 한 2800 정도만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에가 공간이 있는 형태가 됐죠. 자, 또 여기다가 R 버튼 눌러서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요. 푸시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가다가 온 페이스라고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다가 온 페이스. 자, 이게 반대쪽 면에 닿았다는 걸 뜻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풀 같은 거 활용하셔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해당 면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위쪽에서 탑을 클릭해서 위쪽에서 보이게끔 설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 원을 그려보겠는데 자,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쉐입에 화살표가 있죠? 클릭하시면 리탱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서클, C가 단축키죠? 이렇게 서클이 있어요. 자, 드로우라고 하는 메뉴로 가셔서 쉐입에서 서클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리탱글하고 서클은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알아두시고요. 자, C 버튼을 누릅니다. 자, C 버튼을 누르면 커서에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커서에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게 되고 우측 하단이 이렇게 사이드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4라고 써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화면상에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가니까 밑에가 사이드에서 레디어스 이렇게 반지름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2000쯤 해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각을 가진 다각형입니다. 자, 그 증거로 선을 한번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엔드 포인트들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엔드 포인트들.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엔드 포인트, 또 여기도 엔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다각형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원을 선택을 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다각형으로 그려지냐면 이 스케치업에서 원은 수많은 가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쉐입에서 원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 나오는 24라고 하는 게 24개의 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즉 24각형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 나와 있는 24각형보다 부드러운 형태의 원에 가까운 원을 만들려면은 이 24각형을 좀 더 큰 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각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50이 들어가게 됐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대략 비슷하게 2000 정도의 원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이 있는 원보다 여기가 훨씬 더 부드럽게 원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50개의 각을 가진 50각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이 많은 원들을 표현을 하려면 스케치업을 가동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각을 가진 원이 아니라 이렇게 대략 24개 정도의 각을 가진 이런 다각형으로 원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훨씬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략 이렇게 24각형 정도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다각형들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클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50각형이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원일 때 기본값이 24각형이었는데 자, 사이드를 10으로 하고 엔터를 누르고 클릭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10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사이드 부분을 8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8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을 3을 입력하게 되면 삼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번에 자, 다시 서클을 해서 사이드를 24각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중심을 클릭하시고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방향을 지정을 하고 자, 3000 레디어스 값에 3000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반지름이 3000인 이렇게 원을 정확하게 24각형이 있지만 이런 원 형태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원을 선택을 해서 엔티티 인포를 보시게 되면 자, 현재는 25개의 엔티티가 잡혀져 있습니다. 24각형인데 왜 25개냐? 면도 하나를 치게 돼요. 그래서 25개의 엔티티, 25개의 객체가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만 선택하면 페이스 면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선택하시면 서클, 그 다음에 레디어스 값은 3000, 세그먼트, 요거 하나하나의 객체들 얘기를 하죠. 요런 세그먼트가 24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디어스 같은 거를 2000으로 수정하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크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그먼트도 마찬가지로 24개인데 12개로 바꾸면 12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엔티티 인포 부분에서 값을 수정을 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하나의 세그먼트였죠. 여기에는 양쪽으로 엔드 포인트가 존재하고 가운데 미드 포인트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는 센터 포인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원이기 때문에 중심 점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미드 포인트나 아니면은 엔드 포인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가끔 우리가 원에서 센터가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원을 그리다 보면요. 그래서 센터에서부터 어디로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엔드 포인트 같은 것들에 이렇게 포인트를 갖다 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보면은 포인트가 센터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센터가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포인트에다 갖다 놓은 후에 센터 포인트로 갖다 대면은 잡히게 될 겁니다.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꺼주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 쉐입 부분에 폴리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곤은 다각형인데요. 자, 아까 원으로 다각형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요 각 개수 6이라고 써있죠? 그래,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은 자, 육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육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내접한 원의 반경을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육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사이드를 8로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그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각형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원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폴리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선 부분 선택해서 엔티티 인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디어스 값 같은 거 값 수정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세그먼트도 5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오각형으로 바뀌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각형 같은 경우도 선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센터 부분에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는 이런 식으로 엔드 포인트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센터가 잡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각형 원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N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와 C 코드 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빈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자바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는 자바 코드 내에서 C 코드에 있는 특정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선언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getMyData라는 C코드 내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앞에 native라는 지시자를 넣도록 하고 해당 함수의 반환 값은 스트링 값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C코드라는 네이티브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합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호출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항상 다음과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은 때에 따라 바뀔 텐데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알맞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면 onCreate라고 하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setContentView라는 함수 바로 밑에다가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setTitle이라는 함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제목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어떤 제목을 표시할지를 getMyData라는 함수 값을 읽어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앞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로서 이제 해당 함수로 실행해서 나오는 특정 문자의 값을 읽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제 자바 쪽 코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C코드를 생성해서 서로 인터페이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먼저 JNI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추가적인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JNI 폴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 최상단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New라는 항목에서 폴더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JNI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해당 폴더 안에다가 자바와 C코드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필수 파일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하셨다면 CD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이클립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헬프 항목을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Install New Software라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나오는 여러 홈페이지 중에서 루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당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항목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하위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C++ Development Tool이라고 하는 약자로 CD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Next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Next 버튼을 누른 다음에 라이센스를 동의하시고 Finish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이클립스를 다시 재실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JNI 폴더 하위에 android.mk라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에서 파일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앞서 설치한 CDT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앞에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android.mk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항상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로컬 모듈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앞서 자바 파일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해당 소스 파일 부분은 만들고자 하는 네이티브 C 코드의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C코드의 파일 이름은 관례적으로 자바 코드의 파일 및 클래스 정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위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자바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패키지 이름이 com.rgo myproject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하고 점을 언더바로 바꾸신 다음에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myproject라는 부분까지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 코드 이름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추가로 생성하셔야 합니다. 파일 생성은 앞서 만든 안드로이드 MK 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한 소스 파일과 동일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생성하도록 합니다.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jni.h라는 헤더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네이티브 메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메소드 함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네이티브 메소드의 기본 템플릿입니다. 먼저 jni export라는 문구를 앞에 넣어준 다음에 반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입력을 합니다. 앞서 getMyData라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할 때 반환값이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jstring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앞에 j가 붙은 이유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즉, C코드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이랑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은 서로 형식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jstring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jni 콜이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 내부에 있는 어떤 메소드 이름인지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형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터페이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패키지 값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 그리고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패키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컴으로 시작하는 게 패키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JNI 인터페이스 메소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 그리고 실제 선언한 메소드 이름을 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메소드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입력값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입력 파라미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는 어떠한 값을 리턴하는데 리턴하는 값을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도록 합니다. 앞서 메소드의 반환값은 문자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값도 문자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 테스트라는 문자열 값을 자바 코드로 반환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함수를 자바 코드 내에서 호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읽어서 반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 ndk를 컴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ndk 컴파일을 위해서는 먼저 수정한 네이티브 C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커맨드 창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생성하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이동합니다. 디렉토리를 이동한 다음에 이동한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최상단에서 ndk 빌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ndk 컴파일 및 빌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제대로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안에 앞서 만들어 놓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lib라고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임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 뒤에 있는 mylib는 처음에 불러드렸던 라이브러리 이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dk 빌드가 완료된 다음에 해당 이클립스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로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을 앞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입력받은 값으로 바뀌어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이름이 여기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넘겨준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ndk를 사용해서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간에 연동을 하는 것을 간단한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네이티브 스토어라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도 원하시는 대로 수정한 다음에 타겟 SDK를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변경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왼편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 중에서 첫 번째 src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main-activity.java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해당 자바 파일에다가 JNI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서 네이티브 C 코드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 코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UI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UI를 꾸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ctivity main이라는 XML 파일을 수정해서 UI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은 res라는 디렉토리 안에 레이아웃 디렉토리 안에 위치한 파일입니다. UI 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상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표시한 다음에 왼편의 팔레트를 통해서 필요한 UI 객체를 드래그 드롭 방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UI가 삽입이 됐을 때 UI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UI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I 중에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UI는 다음과 같이 크기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는 팔레트를 통해서 원하는 UI를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UI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같은 것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버튼을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UI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키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피너라고 하는 UI 객체를 통해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UI 객체는 팔레트에 있는 스피너라고 되어 있는 UI 객체를 가져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 버튼을 통해 자바의 정보를 네이티브 C 코드로 넘겨주는 기능과 반대로 두 번째 버튼을 통해서 네이티브 C에 있는 정보를 자바로 넘겨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UI는 해당 UI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함으로써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정할 부분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해당 속성 값을 기본적으로 UI를 추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름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 값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먼저 키라고 입력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역시 변경하도록 합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하고 텍스트 역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속성값을 변경한 다음에 UI를 크기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크기 및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메뉴가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 열려있는 경우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시면 빌드 작업이 수행이 되고 에뮬레이터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리스트에 없다면 Run A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 작업을 완료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제대로 UI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UI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코드로 넣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getValue라는 버튼을 통해서 네이티브 C 코드에서 정보를 읽어와서 자바 코드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setValue라는 버튼을 통해서 자바에서 특정 데이터를 네이티브 C 코드로 보내주는 기능을 넣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값과 밸류 값을 넣어주는데 키값은 나중에 getValue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어떤 값을 읽어올지에 대한 인덱스 정보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의 타입은 데이터 값이 인티저 값인지 혹은 스트링 값인지를 선택해주는 선택지를 스피너라는 UI 객체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UI들을 실제로 자바 코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UI 객체의 변수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main activity 클래스
맨 윗부분에다가 변수를 선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에디트 텍스트 스피너 버튼이라고 지시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은 UI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으며 이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UI 객체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보에서 처음에 나오는 꺽쇠 다음에 있는 값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텍스트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UI를 나타내는 객체이며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스피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경우에도 버튼이라는 UI 객체 지시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UI를 넣어준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UI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변수 이름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에디트 텍스트라는 UI 객체와 버튼 두 개, 그리고 선택지를 입력받을 수 있는 스피너, 이렇게 총 5개의 UI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3개의 UI 객체에 대한 정보를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임포트를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밑줄 쳐진 것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임포트 에디트 텍스트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에 대한 선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언된 변수를 실제 UI 정보를 담고 있는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XML 변수에서 이식할 수 있는 ID 값과 선언한 변수를 연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UI가 표시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동작하는 onCreate라는 메소드 아래다가 해당 UI를 연동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edit text라는 두 개의 변수를 실제 만들어 놓은 UI 정보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변수들은 앞서 선언한 변수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키값을 입력받는 변수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edit text라는 UI를 사용할 것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find view by id라는 이름으로 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이 값이 id 값입니다. 이 id 값을 만들어 놓은 UI에서 설정한 id 값과 서로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id 값을 알기 위해서는 UI 객체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보 중에서 속성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id라고 되어 있는 속성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id 값입니다. 여기서 보면 edit text 1이라는 값이 id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UI 객체 역시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id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시거나 혹은 여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값을 이 id 값으로 바꿔주신다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두 개의 값을 서로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만들어 놓은 값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값을 받을 수 있는 edit text라는 UI 객체의 id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사라지면서 해당 id 값이 중요한 정보인 것을 나타내도록 기울어지고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역시 id 값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id 값을 복사를 하시고 붙여 넣어 주시면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변수와 실제 UI 객체의 id 값을 연결해 주면 이제 이 변수 값을 통해서 해당 UI에 대한 값을 수정하거나 입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스피너 정보와 버튼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id를 변수와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피너와 두 개의 버튼이 id과 변수와 연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이티브 C코드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값을 넘겨주는 메소드와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 이렇게 두 종류인데 넘겨주는 값이 인티저 값인지 스트링 값인지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서 총 4가지의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의 최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네이티브 메소드이기 때문에 네이티브라는 지시어가 붙으며 각각의 메소드의 반환값은 인티저 값과 스트링 값으로, 그리고 정보를 넘겨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읽는 값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라고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수 메소드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getInteger라는 메소드는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인티저로 된 자료형으로 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setInteger는 반대로 자바 소스에서 C 네이티브 코드로 인티저 자료형으로 된 변수 값을 넘겨줄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getString과 setString도 마찬가지로 스트링형으로 된 자료형을 넘겨주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특정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키값을 파라미터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값을 넘겨줄 때는 특정 키값과 그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인 인티저 값을 같이 넘겨주기 위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 인자 값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키값과 실제 데이터 값은 예를 들어 출석부를 부를 때 1번은 누구누구누구, 2번은 누구누구라고 입력을 하고 값을 불러올 때 1번이라고 입력을 받아서 누구누구누구라고 읽어오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값과 실제 키에 해당하는 어떤 자료 값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불러오기 위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합니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의 맨 아랫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불러오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름을 스토어라고 줬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빌드 설정 파일에도 같은 이름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빌드 설정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MK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맨 위에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New 항목을 통해서 JNI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디렉토리를 클릭한 다음에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파일 이름은 android.mk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이제 ndk를 사용하기 위해서 JNI 사용을 위한 빌드 설정인 다음과 같은 메이크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빌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듈 이름과 실제 C 네이티브 코드 파일 이름명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이름은 앞서 사용한 스토어라는 것과 같은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실제 기본 자바 소스의 패키지 이름과 실제 JNI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클래스인 메인 액티비티를 조합을 해서 이름을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패키지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클래스 이름도 복사를 해서 붙여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을 모두 언더바로 수정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 사이에서 언더바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라고 입력하게 되면 빌드 설정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실제 네이티브 소스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JNI 폴더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파일 이름은 복사했던 이름을 붙여 넣은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네이티브 C 소스가 들어갈 빈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코드 안에 들어갈 메소드는 자바 소스에서 미리 선언해놨던 네 종류의 메소드 정보를 참고해서 내용을 메소드 실제 동작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함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앞에 붙는 내용들을 다 지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JNI 인터페이스 규약에 맞춰서 내용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리 예약된 시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에 반환되는 데이터형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int 자료형을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int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사용하는 인티저 자료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j라고 추가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jni 콜이라는 예약어를 추가합니다. 이제 네이티브 메소드를 규약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라고 넣은 다음에 언더바를 넣습니다. 그리고 앞서 빌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해당 메소드 앞에다가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추가적으로 넣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자바 다음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getInteger라는 네이티브 메소드 사이에도 언더바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JN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 입력을 받는 파라미터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된 인자값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실제 자바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입력받은 스트링 값도 자바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앞에 j라고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 기능을 넣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세미콜론을 지운 다음에 다음과 같은 중괄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티브 메소드의 기본 템플릿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의 메소드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메소드를 생성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스트링 값은 무조건 앞에 j가 붙는 것이고 인티저 자료형도 앞에 j가 붙도록 수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소드 동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getInteger라는 메소드는 지금 보시는 네이티브 C 코드의 입력값을 자바로 보내주기 위해서 해당 메소드의 리턴 값을 입력받은 키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리턴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먼저 find entry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값을 lEntry라는 구조체의 변수에다가 위치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있을 경우는 그 키값을 담고 있는 구조체의 변수에서 실제 인티저 값을 반환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0이라는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제 설명드린 find entry라는 함수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nd entry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JNI에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getString uft char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기능은 JNI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되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함수의 기능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과 실제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이 서로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임시로 자바 코드에서 넘겨받은 자바 형식으로 된 문자열을 C 형식으로 된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결과를 다음과 같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료형이 캐릭터로 된 포인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에 사용했던 자바로 된 문자열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해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find entry 함수 마지막 반환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C 코드에서 생성한 문자열을 자바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첫 번째 메소드가 보시는 것처럼 getInteger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입력받은 키값인 자바에서 만들어진 문자열 변수를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로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 번째 메소드를 보시면 입력받은 키값을 찾아서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getInteger 메소드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넘겨주는 값이 getInteger 메소드의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된 변수를 자바 코드로 넘겨준다면 getString이라는 메소드는 말 그대로 문자열로 된 자료형으로 된 변수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넘겨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방식은 자바에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C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열로 변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C에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자바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수와 비슷한 특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일단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키값을 입력받아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도록 합니다. 해당 데이터가 문제가 없으면 반환을 해주는데 getInteger 메소드의 경우는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반환을 했습니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인티저 변수와 C에서 사용하는 인티저 변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변환 없이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겨주는 자료형이 문자열 변수인 스트링일 경우에는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환을 할 때 다음과 같이 newString utf라는 함수를 써서 변환하고자 하는 스트링 값을 인자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바와 C코드 사이의 문자열 변수를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코드 부분은 JNI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면 해당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ndk buil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도록 합니다. 컴파일을 하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보시는 것처럼 생성이 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이름은 미리 설정한 stor이라는 값에다가 lib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완성이 됩니다. 해당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에 입력한 sto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놨던 UI를 참조해서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네이티브 코드에서 특정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고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 C 코드로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리 만들어놨던 버튼에 관련된 변수가 설정이 되면 해당 변수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의 동작을 추가를 해주고 다음과 같은 함수를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추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버튼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변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리 만들어진 onClick listen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가 동작되도록 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시켜줘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빨간 줄 밑에다가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뷰에 해당하는 임포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onClick listener에 해당하는 부분도 임포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류가 모두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nGetValue라는 함수와 onSetValue는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추가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빨간 줄로 된 부분에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모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너 UI 객체에 관련된 동작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당 스피너에서 사용하는 것은 입력받은 데이터가 인티저 자료형인지 아니면 스트링 문자의 자료형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UI 객체입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서 추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먼저 스피너 객체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아답터라고 하는 관련된 코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아답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서 세팅을 합니다. L 아답터라는 변수를 읽어서 아답터를 설정하는데 이 아답터는 다음과 같은 드롭다운 형식의 UI를 사용하도록 선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지를 줄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해당하는 변수가 스토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거형이라고 흔히 말하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열거형을 넣어주기 위해서 스토어 타입이라는 열거형 방식의 자료형을 선언하고 이 변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자열로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거형 변수는 인티저라는 문자열이고 두 번째 열거형은 스트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선택지에 해당하는 값을 연동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어레이 아답터라는 기능을 임포트를 시켜주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나서 에뮬레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타입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열거형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주도록 했습니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이 바뀝니다. 이런 선택지는 앞서 만들어 놓은 열거형에다가 얼마든지 추가를 해서 선택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값을 3이라고 넣고 실제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20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set value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이라는 키값을 갖는 실제 200이라는 인티저 자료의 값이 네이티브 C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아난 키값에다가 hello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문자열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아까 입력했던 3의 키값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 인티저 자료형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장했던 200이란 값을 네이티브 코드에서 불러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키값을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로 헬로우라고 제대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사이에서 JNI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값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실습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과의 관계 관리 또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도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그럼 홈페이지를 통째로 만들려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의뢰하는 거는 정말 전문가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디자인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뭐 그렇다고 아주 싼 게 좋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싸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의 컨셉을 알고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의뢰를 하면 디자인을 의뢰받는 것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후에 디자인 의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홈페이지 제작하기 전에 광고하는 방법도 키워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구글 애드워즈나 아니면 카카오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나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백날 마케팅, 광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 강의의 취지는 이러한 기획에서부터 모든 디자인, 심지어 코딩 작업하는 것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기획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도 다시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일단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기획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과 홍보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작품성 있게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책을 읽듯이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고객들이 보게 한다?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면 일반적으로 글을 읽기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지만 홈페이지의 가독성이 정말 중요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플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상하게 복잡해져요. 제작을 하고 나면. 그 부분 또한 제가 바로 잡을 수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결론을 내면, 뭐 결론이라는 건 없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홈페이지도 무슨 읽기 쉽게 보기 쉽게 그럼 마치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게 메뉴. 제일 중요하죠. 메뉴를 클릭하니까. 클릭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그리고 글자에 대한 사이즈, 폰트에 대한 사이즈 좀 키워야 되겠고, 줄간격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기사 뉴스 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가독성을 높이려고 이미지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접근성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곳이 떠오르죠. 뭐 장애인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있어요. 근데 마치 접근성의 인증 심사가 돼야 된다. 뭐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된다. 승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일단 의무예요. 민간 사업장은 의무는 아닙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강제성은 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래에 인증마크를 받는 게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인증마크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생소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웹 접근성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접근성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더라도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역과 가까워야 된다. 그런 말의 적극성이 있고 현재 웹의 접근성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전용 또는 관공서 관련 뭐 그런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이거를 필수로 알고 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접근성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 부분이고 반응형과 접근성을 같이 혼돈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데 보신 것처럼 접근성은 아까 그 로고 인증마크 받는 그런 자체였고 반응형은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형은 근데 기본적이어야 돼요. 반응형은 뭐 마치 무조건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모바일 홈페이지 있어서 나쁘지는 않죠. 반응형이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 PC가 제일 많죠. 그거보다 좀 큰 거, TV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태블릿, 네 번째는 모바일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한 페이지를 가지고 충족하는 거예요. 반응형은. 왜냐면 페이지가 PC용으로 열렸는데 페이지가 점검을 해보니까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열은 기기가 PC가 아니에요. 해상도가. 그리고 해상도에 맞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 쿼리라는 태그를 써서 기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연 해상도는 몇인가. 그리고 해상도에 맞춰서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형이라는 결론은 한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TV, PC, 태블릿, 모바일을 전부 만족하는 자체가 반응형인데 전부 4개를 만족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PC와 모바일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저도 같이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코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기획 단계라는 겁니다. 만들기 이전에 나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브랜드가 없이
돈을 아무리 마케팅과 홍보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득은 없어요. 일단 브랜드가 있어야 광고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엇이구나. 예를 들면 유한이면 락스고, 크리넥스 하면 티슈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서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브랜드의 기본, 미국에서 말을 놓아서 기르는데 이 말은 우리 집 말이야, 우리 목장의 말이야, 엉덩이에 직인을 찍은 그 브랜드, 그런 것처럼 딱 찍혀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하기 전에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먼저 정하듯이.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와 홈페이지 이름, 거의가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더 많습니다. 사업자는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 이름이라는 건 물건을 납품하거나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것들의 세금의 기준이에요. 사업자는. 그리고 신용과 관계 관리의 기준이 사업자입니다. 한마디로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자 발급이 됐을 때 그 사업자 명의하는 일과 실제 홈페이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 명과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다, 회사명 그냥 A예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 A 컴퍼니라고 만들고 홈페이지 명이 다른 이유는 홈페이지 이름은 좀 더 간결하고 짧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상표권 등록 이런 걸 해야 되죠. 홈페이지 이름을 상표권 등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게 바로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판매, 어떤 뭐 예약, 거래, 정보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홈페이지의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이름을 정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홈페이지는 간결해야 되는 이유, 도메인을 취득해야 됩니다. 인터넷 주소, 이 홈페이지와 연결할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메인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웹호스팅이라고 또 있어요. 도메인과 웹호스팅은 무엇이냐? 도메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웹호스팅.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웹호스팅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웹호스팅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전 세계에서 읽어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유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메인이라는 거고, 도메인을 여기에 포워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을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여러분이 응답을 하거나 그런 자체는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도메인과 연관 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라벨을 붙여준 거예요. 도메인, 주소. 거기에 홈페이지 파일들,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들이 연결된 곳으로 도메인을 포워딩 한다고 합니다. 해줘야 전 세계인들이 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홈페이지 이름과 도메인은 같아야 돼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아야 되고 영문, 한글 섞어 쓰면 안 돼요. 홈페이지 이름은 단일화 돼야 돼요. 영문이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 TV 앞에는 한글. 그럼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유명하지 않는 한. 그래서 영문이면 영문, 그리고 한글이면 한글로 만들어 줘야 복잡 다단하지가 않고 간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도메인이라고 해서 나무위키에서 보면 도메인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와요. 이거 한번 보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명과 홈페이지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바로 작업 들어가지 마시고 홈페이지 이름이 다른 데가 쓰고 있는지 도메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RGO라는 도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뭐 추천 도메인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주요 도메인 이렇게 나오고 국가 신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주요 도메인입니다. 근데 도메인이 다 취득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도메인은 .com과 .net과 .kr 또는 co.kr 요거 중에서 한 개만 취득하시면 돼요. 도메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홍보 수단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도메인이 아까 하는 역할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나의 홈페이지 자료를 전 세계인들한테 웹호스팅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웹호스팅이 우리 국내에 있는데 또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에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메인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도메인이지 홍보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을 정했으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해요. 물론 등록하는 것도 강의 다 해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홈페이지를 봤다면 다음에 찾을 때 도메인으로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배너 광고나 이런 거를 봤는데 내가 필요한 곳이에요. 즐겨찾기? 글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홈페이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구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카카오, 뭐 빙. 그렇게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지 인터넷 주소창에서 도메인을 타이핑을 채서 나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그건 예전, 과거 얘기고 지금은 광고를 받고 마케팅을 하긴 했어요. 고객 유저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근데 이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즐겨찾기 했겠지. 근데 스마트폰도 즐겨찾기가 되면 다 되지만 사람이 또 그게 또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이름이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홈페이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메인을 만들되 이 도메인으로 나를 찾아온다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도메인의 역할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도메인과 웹호스팅 기본이에요. 내 거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 주소로 들어오게 하고 주소가 담겨있는 파일들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고 실제 고객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음으로 이제 타겟입니다. 타겟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광고를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할 건가. 연령, 성별, 뭐 기타 등등. 그리고 경쟁사를 일단 분석해야 되겠죠. 나와 겹치는 게 무엇이고 경쟁사에겐 없고 나한테 있는 건 무엇인가. 또는 나한테는 없는데 경쟁사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외실 텐데 물론 벤치마킹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벤치마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 또는 나만이 고유성이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디자인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디자인 의뢰를 하는데 물론 이후에 디자인 의뢰를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지 내가 따라하고 싶은 데가 무엇인지 그런 수집하는 거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디자인 의뢰를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회원가입 게시판 어드민 정말 중요하죠. 어드민이라는 거는 자기네 회원을 관리하는 거, 뭐 가입 탈퇴부터서 여러 가지 포인트 주고 그리고 게시판 질문 답변뿐만이 아니라 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거의 웹 에이전시 업체에서는 아래에 게시판 회원가입 어드민을 관리합니다. 이거는 자기네 보드 솔루션이 있을 때 보드라는 것은 이제 회원가입과 게시판 일명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 그런 게 개발되어 있는 에이전시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디자인 의뢰를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중점으로 하되 여기 게시판이나 회원가입 어드민이 나중에 다른 곳도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솔루션은 다른 것도 가능해요. 수정관리, 관계관리가. 근데 어느 특정 업체의 보드를 썼다. 그럼 그 보드를 나중에 특정 업체와 관계관리가 뭐 돈이 비싸서 끝난다든가 여러 가지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럼 붕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회원가입 보드 게시판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업데이트는 일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그 솔루션은 대표적인 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솔루션입니다. 회원가입과 이제 게시판,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가 뭐 질문 답변 이런 솔루션들은 붙이는 거예요. 코딩해서. 작업자들이. 그건 비용만 내면 돼요. 그것 또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의뢰하는지. 그리고 분우보드.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물론 국내 대표적인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 업데이트가 많지 않고 복잡 대단하지 않은 게 분우보드예요. 업데이트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잘못 초기화될 수도 있고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러는지를 또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 거예요. 디자인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것도 가능한 솔루션 아래 내용으로 만들고 나만의 쇼핑몰 그런 거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보드를 선택하면 또 안 돼요. 나는 주 목적은 쇼핑몰이다. 나는. 그럴 때는 쇼핑몰 빌더라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상품을 업데이트하고 상품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게시판 관리, 주문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럴 보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보드 시스템은 웹 에이전시도 물론 좋지만 저렴하게 제대로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제가 글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카페24의 쇼핑몰 빌더
뭐 다른 데그 인수해서 코딩을 했던 만들었던 상관이 없죠. 뭐 고도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쇼핑몰 중에서 최고 1위 업체를 쓰세요. 그래야 더 싸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왜 쇼핑몰에는 1위 업체 빌더를 이용하라고 하냐면 일단 더 싸요. 1위는. 1, 2위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네아로. 네아로라는 것은 네이버 아이디로 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일일이 개발된 곳에서는 각각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1, 2위 쇼핑몰 전문 빌더 업체에서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개발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하나, 브라우저 버전이 바뀐다든가, OS가 바뀐다든가, 모바일이 바뀐다든가, 뭐 태블릿 이런 데서 다 결제가 다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결제 시스템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을 연동을 해야 돼요. 쇼핑몰에서 모듈을 개발하진 않아요. 그런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벤사가 있습니다.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모듈을 주면 내 홈페이지와 알맞게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게 빌더를 썼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는 일일이 코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쇼핑몰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브랜드 관리하고 광고 관리. 그리고 네아로가 될 수 있게 1, 2위를 이용하거나 결제 시스템과 보안 여러 가지 사항들에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